불출마 이유가 뭐예요? 통합 속도를 좀 가속화하겠다. 그다음에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가 불출마를 하면은 자유한국당 TK 중진들에게 상당한 자극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은 이제 불출마를 함으로써 내려놓는 책임지는 모습으로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대구 동구을에 이번에 당선 가능했을까? 예. 상당히 지금 치열한 접전 양상이고 자유한국당 후보도 나오고 보수당 후보도 나올 경우에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대구 민심도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과연 어느 쪽 보수를 우리가 밀어줘야 될 것인지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본인이 내려놓음으로써 누구는 챙겨줄 수 있냐 하면 이른바 유승민계 의원이 확당될 때 이게 지분 확보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챙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나는 이번에 빠질 테니까 그렇죠. 내 후배들 좀 챙겨다오. 이런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봉준호 감독이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작품상까지 받을 줄은 네. 그죠? 몰랐습니다. 네. 저도 그 감독상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 1917이라는 영화가 아주 경쟁이었다며요. 굉장히 일구였는데. 좋은 작품이었어요. 그죠? 제 이름하고 비슷한데 아마 최우수 작품상 이 영어로 베스트 픽처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아마 그 영화가 받겠거니 했는데 야 그것까지 거머쥐었어요. 네, 이 영어로 된 영화가 아닌 그러니까 비영어권 최초로 그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LA 타임즈가 맞췄죠. 뉴욕 타임즈는 1917이 받는다고 했고 LA 그래요? 타임즈는 기생충이 받는다고 했는데 예. LA 타임즈가 맞췄네요. 아카데미상 시상식 열렸던 곳이 또 LA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LA 타임즈가 맞췄나 보다. LA 타임즈가 대단한 게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여론조사도 LA 타임즈가 유일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요? 네. 역시 여론조사 전문가라 정말 별의별 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 근데 배 수장님 네, 이게 영화제 이름은 아카데미인데 오스카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왜 오스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별칭이죠. 이 오스카. 그러니까 아카데미 상을 보면은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4개나 거머졌는데 사람 모양, 사람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트로피. 그렇죠. 근데 사람 모습인데 이게 1931년도에 이 아카데미 협회에 사서로 일하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고위직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딱 봤던데 자기 삼촌 오스카랑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스카 부르던 것이 지금 이제 오스카 대사 오스카 상이 됐다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920년대에 할리우드 유명한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벳 데이비스가 있는데 이 벳 데이비스의 여잔데 첫 남편인 오스카 넬슨과 너무 닮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그러다가 오스카 된 거죠. 그렇구나. 네. 그죠. 저는 이 오스카 얘기만 나오면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오스카를 맨날 성이 오시라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우기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무게에 있는 퀴즈 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제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이제 3명 더 늘었어요. 네. 늘어나는 추세는 상당히 주춤합니다. 그런데 주말 새 이제 3명이 늘었는데 이 3명이 가족입니다. 네. 네, 25번째 환자는 73세의 한국인 여성이고요. 이 이제 확진자의 아들 부부, 며느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5번, 26번, 27번 환자는 가족 간 전염으로 추정이 되는데 26번째 환자는 아들이죠. 51살의 한국인 남성이고 27번째 환자는 37살 부인입니다. 중국인 여성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 이제 11월에 중국 광둥성을 함께 방문했다. 지난달 31일 귀국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4번에 이어서 11번 환자도 이제 퇴원을 했어요. 네 번째 이제 퇴원 사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초기에 감염됐던 환자들이 속속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4번 그리고 오늘은 11번 환자가 퇴원을 4번을 했고 11번 환자는 할 예정입니다. 2번 그리고 1번 환자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완치 사례인데 이 4번 확진자는 55살 남성이고 11번 확진자는 25살 남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 명지병원에서 치료 중인 3번 환자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25번 환자도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진이 퇴원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확진자들이 이미 관리 대상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발병 초기 단계에서
모두 이제 병원으로 입원을 한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경증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대체로 좀 가벼운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동남아 여행객들도 여행력 확인 대상이 된다고요? 네, 이 동남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경우에도 이제 확진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또 여행력, 그러니까 여행력이라는 것이 병원에서 이 환자를 검진할 때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습니까? 예. 또 외국인 경우에는 이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들이 동남아 국가로 들어온 것 자체도 기록상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정부에서 내놓았던 대책 중에 하나가 이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의 입국 금지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네. 급변 상태, 상황 급변이 있기 전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조치로 동남아 여행객들도 여행력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정부가 내일 우한에 3차 전세기 띄우기로 한 겁니까 지금? 네, 정부가 우한에 남아 있는 교민들을 추가로 귀국시키기 위해서 내일 전세기를 보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세한 것은 지금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내일 출발했다가 모레 새벽에 들어오는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출발해서 네네, 모레 새벽에. 그러니까 뭐 내일 밤 정도에 이제 출발하게 예, 되겠죠. 그러면 수요일 날 새벽에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네네, 지금 이제 그렇게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남아 있는 분들이 지금 그 우한의 교민들이 230여 분 남아 있는데 이 중에 100여 명이 전세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주목되는 점은 1차, 2차 때 이 전세기 탑승이 허가되지 않았던 이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들 네. 네, 함께 데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라든가 뭐 자녀라든가. 네, 부모, 자녀, 직계 가족이어야만 하고요. 예. 뭐 장인, 장모, 뭐 시부모, 형제, 자매 등은 탑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한풀 네. 꺾였다는데 그럼에도 이제 사망자는 크게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계속해서 숫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가 또 변화가 있을 텐데요. 뭐 1,000여 명에 육박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확진자 증가세는 꺾였는데 왜 사망자는 늘어나느냐? 네. 첫 번째로 이것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대응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우선적으로는 의료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도 뭐 서울대학교 감염내과 전문의가 또 발표를 한 바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설 부족한 데다가 신속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병이 있는 사람, 노약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로 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우한의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상황 자체가 신속 응급 체계도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일본은 크루즈 확진자 문제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면서요? 네, 이 크루즈 안에 감염자 수가 70명이 된 상황인데요. 네. 이로써 이제 일본 내 감염자가 96명이 된 거죠.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그 일본의 행정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노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계속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승객들이 사실상 크루즈선에 계속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모든 승객들을 그냥 다 아예 조사를 해가지고 뭐 음성이 나오면은 이제 격리 해제시키고 뭐 양성이 나오면은 뭐 이제 그 병원으로 이송하는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자꾸 열이 나는 사람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열 뭐 37도 이상 나오는 사람 손 들고 나오세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 네.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또 기한이 늘어나고 격리 기한이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네. 두 가지의 이 시행착오도 계속해서 실수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 우리 처음에 확진자가 9명이었다 그러다가 14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이게 5명이 누구냐면 승무원입니다. 이게 3,000명 이상 되는 국제 운항을 하는 크루즈선에는 이게 승무원들의 국적도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자체를 파악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 자체도 일본이 왜 이렇게 늑장 대응과 엉망진창 대응을 했는지. 또 하나는 이 확진자가 사실상 일본 영토 내거든요. 아무리 크루즈선을 하더라도. 그럼 이 숫자가 일본 내 발생 확진자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WHO와 상당히 또 긴밀하고 또 밀착된 관계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자체를 기타 국가로 분류가 됐어요. 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정치 얘기 좀 해볼게요.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대표가 어제입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했어요. 네, 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유한국당의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뭐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면서 이 자신은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개혁 보수를 향한 진심을 남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당 과정에서 뭐 이른바 뭐 공천 지분이라든지 뭐 당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요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기득권을 내려놓았으니까 이 당대당 통합을 하자,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나는 다만, 아무 욕심 없이 다 내려놨다. 네, 다만 이제 개혁 보수를 이룬 공천을 뭐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네. 자, 배 소장님 불출마 이유가 뭐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는 앞서 이제 정상근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뭐 통합 속도를 좀 가속화하겠다. 그 다음에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가 불출마를 하면은 자유한국당 TK 중진들에게 상당한 자극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은 이제 불출마를 함으로써 내려놓는 책임지는 모습으로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패기종군하는 모습. 그런데 실제 또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대구 동구을에 이번에 당선 가능했을까? 예. 상당히 지금 치열한 접전 양상이고 자유한국당 후보도 나오고 또 새로운 보수당 후보도 나올 경우에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대구 민심도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과연 어느 쪽 보수를 우리가 밀어줘야 될 것인지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본인이 내려놓음으로써 누구는 챙겨줄 수 있냐면 이른바 유승민계 의원입니다. 유승민계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 합당될 때 이게 지분 확보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챙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보관이 또 숨어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나는 이번에 빠질 테니까 그렇죠. 내 후배들 좀 챙겨다오. 이른바 우리가 뭐 사신성인이라고 그러나요. 네. 네. 황교안 대표 반응 어때요? 통합 작업에 탄력을 받을까요? 일단 황교안 대표는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귀한 결단이었다. 네, 뭐 귀한 결단이었다, 뭐 제안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합당의 결론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도 좀 덧붙였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그 의원이 뭐 독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독 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저번 주부터 나왔는데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그 단독 회담 같은 경우에는 뭐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하는 대로 이게 뭔가 이제 좀 새로운 당대당 통합을 이루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자유한국당의 생각대로 일종의 뭐 흡수 통합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태여가지고.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가 아직 만나지도 않았었죠. 네네,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 창당 발기인대를 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당의 그 상징 색깔은 무엇을 하느냐인데 원래 국민의당 과거에 기억하실 텐데 녹색이었거든요. 녹색이었죠. 바른 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과 녹색이 약간 섞인 듯한 색깔이고, 네. 근데 국민의당 때 녹색을 포기하고 오렌지색을 선택했습니다. 맞아요. 오렌지색. 네, 이거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그렇죠. 유니폼이 그렇죠. 오렌지가 아니고요. 아린지지. 아린지. RNG. 네.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오렌지 혁명이 있었던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바로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 유럽에 뭐 잠시 있었으니까 그게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당명은 국민의당에서 의를 뺀 국민당으로 예. 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잘 연결할 수 있는 당명이었는데 특이한 점은 진중권 전 교수가 강연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를 존경한다 이런 표현까지 안철수 전 대표가 했었는데, 근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른바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 해커톤까지 예. 하는 것으로 이제 신당 창당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구체적인 총선 필승 로드맵은 뭐냐 이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정봉주 전 의원이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최종적으로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고심이 있었습니다. 뭐 공천 적격자인 사람들을 이제 판별해내야 되는데 다른 두 명의 경우에는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항상 상당한 그 주목을 받았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그리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은 끝까지 적격 부적격 판단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네. 본인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자회견도 가진다고 하는데 대체적인 분석은 이랬습니다. 이게 무혐의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의견도 있지만 결과 총선은 한 틈의 여지도 줘서는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으려면은 결국 글쎄요, 이제 아픈 손가락이 되나요? 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
한국당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 만나러 경남까지 내려갔다면서요? 네, 어제 오전 내려가서 이 홍준표 전 대표 사무실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났는데 김용호 당 위원 공천관리위원장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한 40여 분간 만남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데 홍준표 대표가 뭐 지역보다는 뭐 서울로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지지자들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이 홍준표 대표가 마음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냥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냥 고향 출마를 고수하겠다. 네네. 만약에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이라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조용하고 빠르게 공천을 진행 중인 반면에 한국당은 잡음이 좀 많이 들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 네. 이 경향신문 보도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천 과정에 뭐 누구를 이제 컷오프 시켰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뭐 당내에서 이제 뭐 불만이 집단적으로 제기가 되거나 좀 그런 얘기가 없는 반면에 이 자유한국당은 이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를 비롯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이 이른바 이제 중진들의 뭐 험지 출마에 대해서도 이 중진들이 다 거부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예. 그래서 두 당이 많이 비교가 된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왜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다른가라고 좀 얘기를 해보면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대표가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공천 과정을 여러 번 습득을 했고 반면에 황교안 대표는 이 공천 과정을 겪을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좀 이런 분위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해당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뉴스공장에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미래한국당 울산시당에 이 등록된 사무실이 보니까 허벌판 창고였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그 이재정 의원이 관련해서 뭐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래한국당이 이른바 이제 자유한국당이 내세우는 비례대표 정당인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비례대표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이제 별도의 당이기 때문에 이 당의 요건을 충분히 갖춰야 되는데 이 당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있는 한 5개 일종의 이제 지구당이라고 하죠. 각 지역의 이제 지역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야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재정 의원이 조사를 한 결과 이 대부분의 지금 미래한국당의 지역 조직이 이 자유한국당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이제 울산시당의 이 위치인데요. 예. 이 울산시당의 위치가 논 한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허름한 창고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쓰지 않을 것 같은 곳을 사무실로 두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 미래한국당이 정말 하나의 정당으로서 이 제 기능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 것이죠. 뭐 미래한국당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네네. 조건 자체가 5개 이상의 시도당인데 이게 제대로 된 시도당이냐 예. 이런 부분은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요.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범위가 확대되죠. 다음 중 여행력 확인 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일본, 2번 싱가포르. 3번 미국. 뚱커벨 힌트 주세요. 네. 기생충 감독상 작품상을 받고 있는 시상식이 열리는 곳이죠. 네. 정상희 기자 무슨 국을 가장 좋아하나요? 저는 캐나다. 네. 캐나다 국, 밑에 국, 있는 나라를. 국. 아 국이요? 네. 아 무슨 국을 가장 좋아하나요? 메이크 아니에요? 아 네. 메이크였고. 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